저는 서울대학교 창의교육 거점센터 장을 맡고 있는 정대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이 센터는 최근에 이제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있는 인공지능 디지털 역량 소양, 그리고 또 학예 자원을 연계해서 교육을 어떻게 더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과 관계된 것을 주제로 해서 포럼도 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연수도 하고 하는 어떤 활동을 하는 정부 지원 사업단입니다. 특히 오늘은 학예 자원을 학교에서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교육의 창의적인 어떤 활동으로 엮어질까 하는 부분들을 이제 논의하는 주제고, 문공주 교수님이 에, 이 꼭지에 대한 책임자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특히 이제 학예 자원 중에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포럼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되고요. 한 80명 신청한다고 했는데 뭐 점점 시간이 뭐 조금 늦어 그렇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귀한 연사 세 분께서 참여를 해서 좋은 말씀 주실 겁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국제협력과 교육 업무를 맡고 계신 서기준 선임 전문관님 참여해 주셨고요. 첫 번째 발표해 주실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의 윤미 선생님께서 저희 이제 거점센터와 같이 했던 페임 모형 기반의 기후 위기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또 말씀 해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황유한 서울여자대학교 황유한 교수님께서 거점센터 이제 총괄로서 또 지속가능 발전 교육 지원 센터장을 하시면서 또 좋은 발제를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방학 중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또 센터 서경 박사님이 또 센터에서 잘 이 포럼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인사말은 이렇게 마치고 좋은 말씀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정대현 교수님께서 대회 인사해 주셨고요.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포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SD라고 하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저희가 아주 오랫동안 진행이 되었지만 저희 나라에 생각보다 많이 잘 안 알려져 있어서 이제 이 기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이제 맡고 있는 우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이렇게 선임 전문가님께 좀 강연 부탁을 드렸고요. 먼저 지속가능 발전 교육 의제 및 국내 이슈라는 주제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를 받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서기준입니다. 저희가 사실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면은 이제 모든 분들이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겠지만은, 그 개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부분, 이것을 좀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이게 개념을 알아야지 좀 뭐 적용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관련된 연구 자료라든지 막 이렇게 보면은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좀 이렇게 뭐 연구를 하지만은 사실은 그 개념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보통은 뭐 조작된 정의로 이렇게 좀 만들어서 이렇게 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결과 제한 부분에 마지막에 ESD에 대한 뭐 개념이 좀 더 뭐 정립이 돼야 된다. 뭐 오히려 뭐 이런 식으로 좀 끝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은 이해하기는 쉬운데 이게 그 안에 좀 어떻게 들어갈지 좀 이해하기 좀 어렵거나 아니면은 그냥 환경교육 아닌가? 아니면 뭐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뭐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 관련된 논문이라든지 막 이런 것도 보면 환경교육 관련 저널에서도 많이 좀 많이 올라져 있고 국내에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도 이제 과학교육 쪽을 좀 전공하신 분들이 많고 그렇긴 한데 일단은 뭐 주어진 시간 내에서 제가 뭐 최대한 좀 다양한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이렇게 좀 예시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한 가지의 좀 그 개요 면에서 한 가지 좀 그 이야기로 한번 좀 시작해 볼게요. 여기 있는 사진은 이제 2011년도에 이제 남수단이 독립을 했을 때인데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가장 젊은 국가죠. 남수단이 수단으로부터 독립을 한 그런 사진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은 남수단이 수단으로부터 독립을 했을까요? 지금 여러 가지 뭐 있지만은 이제 좀 굉장히 큰 요인 중 하나가 뭐냐면은 가뭄 그리고 그 가뭄으로 인한 그 지역 간의 분쟁이었는데요. 이렇게 수단은 이렇게 다민족 국가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북쪽에는 이제 그 목축업을 하는 그 부족들이 있고 남쪽에는 이제 그 농경 재배를 하는 그런 민족들이 있는데 이제 가뭄이 온 거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그 민족들이 이제 풀이 없고 막 이제 가축을 먹여야 되니까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가지고 싸우는 거죠. 이제 그 부족끼리. 근데 뭐 이런 부족들은 이제 뭐 언어도 다르고 믿는 종교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 이런 분쟁이 다르브르 지역에서 굉장히 장기간 이루어지면서 결국에는 나라가 쪼개지게 된 거죠. 생각해 보면은 나라가 쪼개진다는 것은 굉장한 엄청난 것인데 이게 뭐 헌법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유엔 가입도 다시 해야 되고 제도 다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것들이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 만약에 우리가 수단의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었으면은 이런 기후 변화가 이렇게 지역 간의 그 산업, 그 목축업 산업이라든지 이런 농경 재배로부터 연관이 되고 그리고 종족 간의 분쟁으로 이렇게 또 연결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국가 제도가 쪼개지게 되는 이러한 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기후 변화라는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기후 변화로의 문제로부터 볼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남수단은요. 남수단은 이제 저번에는 가뭄이었으면은 이번에는 홍수로 지금 여전히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또 인프라도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몇 배나 더 많은 그런 고통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사회적 문제들이 기후 변화로부터 유지돼서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여기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짧은 시간에 상당한 많은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지만은 그만큼 우리가 내야 되는 그런 채무도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전 세계적으로 CO2 배출량도 전 세계 평균인 4.78톤에 비해서는 2배나 넘게 많은 양을 우리가 CO2를 배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에너지 소비라든지 그런 자원 소비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기후변화 문제들이 우리가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전 세계는 무슨 활동을 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무슨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매년마다 그 UN 그 CCP 당사국 그 총회에서 이제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간이 없다. 기후 변화 이거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사실 여기 뒤에 옆에 보면은 각 나라들이 탄소 배출량을 그럼 얼만큼 줄일 거냐? 예전에 비해서 오히려 이것이 올라간 사례입니다. 그 국가들이 말로는 해결을 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행동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후변화 문제가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는 하지만은 이것은
이거 왜 해결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질문을 한번 다시 바꿔보고,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해결해 나갈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해답을 알고는 있는데 각자 줄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그 국내 정치라든지 그러면은 사회적 그 흐름 내에서 봤을 때 그게 해결이 되진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그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내용들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앞서 말한 그 남수단의 그 사례, 우리나라의 사례를 가지고 쭉 많이 얘기를 해보는 것이 그것이 넓게로 ESD라고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ESD라는 개념이 왜 어떻게 흐름을 가지고 생겨나냐 이거는 좀 역사적인 부분을 그냥 좀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예전에 이제 경제 발전 한참 됐을 때 여기에 레이첼 카슨이라는 그런 생물학자가 있었죠. 근데 보니까 이제 나라에서 미국에서 이제 그 살충제를 한다고 이제 DDT 이거는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으니까 DDT를 무작위로 살포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새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새들은 DDT로 인해서 그것이 영향을 받아서 이제 알이 약해지면서 그 새끼들이 이제 키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러게 되다가는 나중에 봄에 새들의 지적의 힘을 들을 수 없다라고 해서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나오게 되었고 거의 이런 그 경제 발전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주로 그 경종을 울리는 그 거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필두로 해서 이제 점점 우리 그 국제사회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회의를 하고 그런 보고서를 내놓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성장의 한계라는 책을 통해서 그 로마 클럽에서 우리가 이렇게 급진적으로 계속 그 경제 발전만 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 자원의 제한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환경 그 파괴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경제 발전을 할 수가 없다. 인구가 이제 급격하게 나중에는 줄어들 것이다. 라고 되어서 또 문제를 일으키고 그 경종을 울리고 그리고 이제 유엔 회의 뭐 인간 환경 회의라든지 환경 발전 세계위원회라든지 이런 회의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은 저개발국가 그리고 발전된 국가들 간의 불균형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돈 없는 나라들은 경제 발전을 하느라 환경 보호를 못하고 있고 열심히 발전한 나라들은 환경을 파괴하면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 둘 다 생활을 바꿔야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 보고서를 통해서 브룬트란트 보고서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 즉 우리가 미래 세대의 삶을 바꾸지 않고서도 우리가 현재 생활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로 우리가 좀 그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지속 가능 발전이란 무엇이냐라는 개념을 잡게 된 거죠. 그러면은 지속 가능 발전하고 사실 지속 가능 발전 교육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이제 교육이 되는 것인데, 지속 가능 발전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뭐 문제점이라든지 그걸 잘하는 방법 뭐 이렇게 좀 공부하는 것인데, 이제 유네스코는 이제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엔의 교육과학 문화선 전문기구라서 여기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가르쳐야 된다. 국제사회의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유네스코가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유엔 활동과 더불어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이고 2015년에 이제 설립이 되었었고 그리고 그 4번 목표에서도 이제 7번 세부 목표로 여기서는 그냥 축약을 해서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lobal Citizenship 이런 식으로 이제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세계 시민 교육을 위한 그 세부 목표 이제 4.7이 나오게 된 거죠. 사실은 물론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를 만들어 나겠지만은 이거 역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안 되거든요. 국제사회에서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왜 할 것이냐? 이게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세우려고 하지만은 세우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 문제점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을 안 하더라도 사실 그 회원국들을 어떻게 제재를 가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국제사회의 각자의 활동, 아까 기후 변화를 예시로 그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이제 예시를 든 것처럼 우리가 이런 강제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기후 변화를 위한 활동들을. 그러면 우리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강제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다양한 구성원들이 어떻게 기후 변화를 아니면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이 다가가고 거기에서 더 많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유도를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교육의 목표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인가가 가장 큰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오늘은 ESD에서 얘기하는 거지만은 이제 GCD에서 대해서 이제 세계 시민 교육, ESD가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이고 GCD가 세계 시민 교육인데, 저희가 이제 좀 다른 얘기도 같이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ESD가 뭔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개념은 그동안의 과거를 본다고 하면은 비슷한 개념들이 계속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언제는 들루르 보고서에 더불어 사는 교육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국제교육이라는 개념에서도 우리가 유네스코에서 이렇게 좀 나와서 이제 문화 다양성 교육이나 민주시민 교육, 우리나라에는 오히려 민주시민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더 많이 하고 있죠. 유네스코에서 나오는 자료를 봐도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ESD가 아닌 GCD를 더 많이 한다고는 합니다. 근데 사실은 주제들을 보면은 제가 설명할 건데 내용들은 되게 비슷한 거고, 제가 굳이 세계시민교육 얘기하는 것이 유네스코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봐도 그렇고, 이게 좀 ESD가 뭔지를 이해하려면은 그 근처에 있는 인접한 주제들을 좀 많이 이해를 해야지 이 ESD가 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더 쉬워지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GCD 잠깐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ESD는 뭐냐? 유네스코에서도 좀 요새는 ESD의 정의는 이렇다라고 좀 말을 안 하려고 하는 추세이긴 한데, 과거에 좀 그나마 좀 근접한 정의를 좀 찾아서 보여드리면은, 학습자가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적으로 온전하고 경제적으로 생존 가능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한 올바른 결정과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계 시민 교육도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스스로 맡으며 어려운 문제에 맞서서 정의, 평화, 관용, 포용, 안전,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유사한 개념들을 많이 좀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은, GC든 ESD든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이라는 교육적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걸 위한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정의, 평화, 관용이라든지 다양한 가치관들을 강조하고, 그리고 능동적 역할과 책임의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ESD, 우리가 환경이든 사회든 사회과든 과학과든 이런 어떠한 커리큘럼인지 상관없이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것이 ESD라는 거죠. 세계 시민 교육 차원에서는 이것을 좀 교육 심리적 차원에서는 한 발 좀 더 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핵심 학습 능력으로 해서 인지적 영역, 사회적 영역, 그리고 행동적 영역,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인지적 영역에서는 이제 국가, 지역, 사회 이런 거버넌스 시스템 체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굳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많이 동의를 해요. 사실은 ESD가 과학교육에서 많이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과학교육 자체가 그러면은 모든 게 다 ESD고, 사실은 ESD가 우리가 일반 이 세계를 살아가기 위한 한다고 하면은, 그럼 모든 교육이 다 ESD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일반적인 과학도 그냥 이렇게 기후변화에 대해서 배우고 이거 자체가 그러면은 과학이냐? 이것도 ESD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사회과학적인 영역이 반드시 들어가야지 우리가 ESD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전 세계의 기후가 온도가 1.5도 올라간다. 이거는 과학이죠. 이거는 그 팩트이고 그거는 이러한 그 인지적 영역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1.5도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다양한 구성원들이 뭘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것은 ESD 영역으로 들어가는 게 되는 거죠. 사회적인 것도 이렇게 누구누구가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가치관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근데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그 가치관을 우리가 어떤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평가를 할 것인가? 그것이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볼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ESD 또는 GCD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행동적인 것도 이제 그것에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더 깊게 나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주제들을 그 기존의 교과 영역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덧붙여야지 이것이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ESG가 되는 것이냐라고 본다고 하면은 그 경계선이 좀 더 명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ESD가 주제는 어떤 부분들을 좀 봐야 될까요?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ESD라는 것은 이제 사회, 환경, 경제 이 세 가지 그 그림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세 가지 보통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은 이런 세 가지 그림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실제 사회를 살다 보면은 우리의 주된 관심이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되냐? 이쪽을 먼저 할게. 주된 관심이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냐? 이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게 가운데 있는 것이면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들은 환경 안에 사회가 있고 사회 안에 경제가 있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환경 친화적으로 환경은 우리의 그 배경으로서 좀 그 포괄적으로 보는 거고 그 안에 이제 개념들이 있는 거고 왼쪽에 있는 것은 반대로 우리가 경제가 가장 크게 돼 있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뭐 환경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행동이라든지 우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게 경제로 이렇게 한다는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거의 한 예가 아까 앞서 말했던 그 코프웨이 그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이제 국제사회가 행동했던 부분들이 바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기후변화를 하려고 했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 실제로 환경을 포장하지만은 경제적인 부분을 실제로는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이제 그린워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환경을 경제적 발전 균형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좀 많이 경계를 하고 주의를 해야 할 그런 행동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그러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란 뭐냐? 이것이 환경 교육이냐? 아니면 뭐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거냐?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역량을 키우는 거냐? 상호 연결성이냐? 아니면 SDG를 이행을 위한 교육이냐? 여러 가지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을 사실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 SDG 이행을 위해서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지속가능 발전으로 이제 선순환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개념은 이제 그 하나의 좀 구성주의적 차원에서 이런 지속가능 발전이란 무엇이냐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좀 제가 앞서서는 좀 최대한 좀 명확하게 하려고는 했지만은 그 기본적인 내용은 어떻게 가야든지 이게 좀 불분명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접근하기에 좀 더 손쉬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도 이제 SDG를 위해서 이제 많이 하고는 있죠. 그러면은 국제사회 유네스코가 그럼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어떠한 전략을 세우고 하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 80년대부터 그
국제사회는 이제 지속가능 발전을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유네스코도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계속 많이 좀 하고는 있었는데, 그 유네스코도 이제 ESD라는 주제, 뭐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서 많은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그 2015년에 UN 지속가능 발전 교육 10년, 그래서 이제 ESD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증진을 하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장려를 많이 하는 그런 10년 그 활동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우리가 그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해왔고 홍보도 충분히 많이 했으니까 이거를 위한 국제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세우자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제 GAP 글로벌 액션 프로그램을 for ESD라고 해서 이제 15년에서 19년까지 이렇게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을 나왔고, 그것이 연결이 되어서 저희가 그 SDG도 2030년에 끝나니까 지속가능 ESD for 2030으로 해서 그렇게 그 계획을 세우는 이런 활동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그 전에는 그냥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 또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대한 교육이었으면은 현재로서는 SDG에 대한 좀 방점을 많이 세우고, 우리 그 유네스코에서도 ESD라는 것은 또 달리 표현을 하자면은 SDG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는 있어요. ESD 2030 개요는 공식 명칭은 지속가능 발전 교육 SDG 달성을 위하여라고 해서 아예 그냥 제목에 이렇게 딱 그 SDG를 강조를 해서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19년도 유네스코 총회에서 이제 채택이 되고 2021년도 유네스코 ESD 세계회의에서 여기 독일 그 베를린에서 개최가 되었을 때 여기서 이제 론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주로 큰 주제들은 이제 5가지 주제로 이제 좀 잡고 있는데요. 이제 정책 개선, 학습 환경 변혁, 교육적 역량 구축, 청년 권한 부여, 그리고 지역 수준 실천 가속화, 이렇게 5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그 ESD를 그 강화를 해야 한다. 라고 이제 잡고 있습니다. 이제 그와 연결지어서 이제 SDG를 위한 교육의 역할 강조, 그리고 거대한 번역에 집중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우리가 그 뭐 인지적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정서적 영역이라든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가치관이나 태도 이런 것들을 바꿔내고 우리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원국들이 안 하면은 이제 달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국제사회 정치에서 회원국들을 이렇게 활동을 유도하게 만드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특히나 국제기구가 이렇게 회원국들을 이렇게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이 회원국들이 잘해야 된다. 회원국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각 나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임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 부분은 아까 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5가지의 우선 실천 영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것은 모든 교육과 지속 가능한 발전, 그 뭐 환경이라든지 뭐 사회 경제라든지 이러한 정책들을 포함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학습 훈련 환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교사라든지 뭐 학부모라든지 뭐 이렇게 그 학습을 통한 훈련 환경에 이제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성 원칙을 통합을 해서 우리가 그 단순히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해서 배울 뿐만 아니라 그런 환경, 우리가 배우기만 하고 실천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지속 가능성 원칙을 통합을 하는 것이고,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러면은 어느 선까지를 해야 되는 것이냐, 뭐
예를 들어 뭐 학교 같은 예를 들다고 하면은 학교에서 만약에 뭐 환경 보호를 한다, 뭐 좀 환경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어떤 활동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 분리수거이고 뭐 잔반 남기지 않기, 뭐 에너지 절약하기, 뭐 텀블러 들고 다니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작년까지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학교 선생님들한테 항상 얘기를 해요. 그거는 유네스코 학교가 아니더라도 다 하는 거 아니냐.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그 분리수거 안 하는 학교가 어디 있느냐. 다 하는 거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하고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여기부터 더 많이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더 이제 가장 쉬운 부분들은 우리가 이미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이고 여기서 얼마나 우리의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환경을 바꿔 나가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교육자는 뭐 간단하고요. 뭐 교사, 강사 등 뭐 역량을 강화하는 거고 뭐 연수라든지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이제 청년, 청소년 그런 ESD를 통해서 변화의 주체로서의 역할 지지 라고 해야 되고 있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가장 좀 많이 필요한 것이 그런 뭐 자율성을 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뭐 지역 공동체라든지 뭐 이런 지역 차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한 해결책 구상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혁신적인 실천 방법들을 찾아서 우리가 그 전에 구조, 무슨 뭐 다양한 구성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제와 뭐 환경이라든지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가 미래 기술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혁신적인 방안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지속가능 발전 교육 그 로드맵, 그 유네스코 한국위에서 번역한 내용인데 여기 안에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제 간단하게 지금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좀 국내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ASD 2030 국가계 2030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이 국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뭐 환경부 등 국무총리실에 협력을 해서 지금 초안을 좀 거의 작성 중이고요. 거의 다 완료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내용들은 뭐 아실 거예요. KSDG도 아마 좀 대부분 아시고 국내 차원의 SDG고 그리고 그 이전 정부에서 그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게 돼서 우리가 2050년까지를 탄소 중립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배출한 탄소량과 그리고 흡수하는 탄소량이 그 동일하게 되는 것이 하나의 국가 비전으로서 지금 법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 나온 그 환경이나 지속가능 발전 관련된 그 법들이 작년에 많이 시행이 되었는데 이것들을 대한 그 후속 조치들을 하는 것들을 지금 많이 국가 차원에서 당면한 과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들 스킵을 하고요. 그리고 그 ESD 관련된 법들을 지속가능 발전기본법, 환경교육법, 탄소중립기본법, 지속가능 발전기본법은 이제 개편이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기본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지표나 뭐 교육 환경 계획이라든지 뭐 이렇게 아니면 학교 지원 활동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교육 과정도 이제 바뀌어지고 차기 교육 과정에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 미래를 위한 그런 생태 교육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 자료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중점 학교 운영 지원을 하고 이런 과제들이 남아 있고요. 교육자의 역량 강화 이거는 뭐 많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환경교육사 운영 지원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청소년의 권한 부여 및 참여 이런 부분들도 청소년들이 플랫폼에서 어떻게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소통을 하고 참여 강화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뭐 환경교육 포털이라든지 그런 그 지방 시도의 그런 종합 계획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관련 교육 모델들 보급하는 방법, 지역 차원에 어떻게 하면 ESD를 좀 활성화시키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슈로 남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ESD로 본다고 하면은 한마디만 좀 하고 마무리를 짓겠다고 하면은 ESD는 보시다시피 많이 좀 정치적인 거예요. 좀 교육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ESD라는 그런 정체적인 그런 그 거버넌스 구조에 대해서 많이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교육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아마 조금 접근하기 좀 더 어려우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좀 세계시민 교육에 나오던 제가 아까 설명했던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사회과학적인 그런 거버넌스 구조에 맞춰서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보시면은 좀 더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발제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전체 질문은 그 3개의 발제가 끝나고 종합토론 시간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여기 채팅방에 미리 남겨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이제 정 시간이 안 되셔가지고 마지막 질문하는 시간까지 못 계시는 분들은 이제 뭐 일찍 나가야 되는데 조금 빨리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럼 제가 중간에 또 이제 발제 끝나고 답변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2번째 발제 순서고요. 저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 부설초등학교의 윤미 선생님께서 올해 그 지속가능 발전 교육 중에 이제 13번 주제인 기후 행동과 그 다음에 관련하여 이제 육상 생태계 14, 15번 관련된 생물 다양성을 연결해서 초등학교에서 개발했던 수업을 적용하신 사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미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의 윤미입니다. 제가 처음 초안 만들 때는 제 이름만 넣었었는데요. 사실 이 연구가 제가 혼자 한 게 아니어서 같이 이 연구를 기획하고 함께 수업해 주신 인천 사리울초등학교의 변현숙 선생님과 함께 했던 수업이고요. 관련해서 오늘 제가 발표를 할 거고요. 초등학교에서의 학예자원 활용한 기후위기 수업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선생님들께 보여드리면서 주로 저희 반 학생들이 했던 것들, 사례들을 중심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페임 수업을 받고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하는데 먼저 기후변화라는 용어를 쓸까, 기후위기라는 용어를 쓸까가 처음 저희들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가 변화되고 있는데 그럼 기후변화란 이야기로 아이들을 만날까? 아니면 변화가 이젠 변화를 넘어서 기후위기로 접근하는 게 맞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하게 됐었고요. 더불어서 저는 6학년 아이들과 만나 1년을 살았고요. 변현숙 선생님은 초등학교 4학년 친구들과 함께 살았는데요. 그럼 4학년 친구들과 6학년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뭘까를 고민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교육과정을 좀 살펴보면서 보니까 3, 4학년에 동물, 식물이 많이 나오고요. 5, 6학년에도 동물과 식물, 환경, 생태계 보전 이야기들이 주로 나와서 그러면 우리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는 3, 4학년, 5, 6학년 모두 할 수 있겠구나 라는 데서 생각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이라는 곳에 포인트를 잡고 수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페임 수업은 지금 도입 교과 수업 전문가 만남 확대라고 이제 구체적인 걸 써냈는데요. 뒤에 황유한 교수님께서 저보다 훨씬 많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여서 저는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 저희 수업 이야기에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입은 지금까지는 보통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실제로 체험학습을 가지 못하는 것을 조금은 도와주기 위해서 영상들을 외부에 있는 학예 자원들의 영상들을 촬영하고 학생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학습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저와 이제 같이 하는 변욱 선생님은 영상 많이 보지 않나? 너무 많이 보지 않을까? 언제까지 영상만 볼 건데 이게 포인트였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중학교 선생님들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수업을 하신다는 얘기에서 그러면 6학년 할 수 있지 않을까? 4학년도 기초적인 데이터 선생님과 함께 보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또 더불어서 언제까지 선생님이 보라는 것만 보게 할까? 아이들이 직접 선택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본인들이 관심 있는 내용들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는 없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서 도입 과정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교과 수업을 하면서는 기후위기 수업, 아까 서기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과학 중심의 교과 수업을 주로 했었는데요. 과학 중심의 수업을 조금 재미있게 정말 딱딱한 지식 위주가 아니라 초등학생이 할 수 있는 놀이나 체험으로 접근해 볼 수 없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전문가와의 만남에서는 어떤 전문가를 만나는 게 기후위기나 생물 다양성을 좀 더 초등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확대인데요. 사실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천까지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에 너무너무 동의하고요. 그래서 그냥 알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수업에 조금은 힌트를 줄 수 있는 방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이렇게 구성하였습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고 우리 생활과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이것을 영상 데이터와 통계 데이터 둘 다를 사용해보자. 그리고 다양한 생물들의 관계와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알아보자.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을 이해해보는데 전문가님과 만나보자. 기후위기 시대의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행동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이걸로 접근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희 둘만 수업을 구상해서 하라고 했으면 되게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센터에 있는 황여한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선생님들께서 저희에게 학예 자원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해주셨고요. 더불어서 전문가 선생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수업이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 데이터는 샘넷이라고 이제 해놨는데요.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이 올라가 있는 곳인데요. 유튜브에 있는 곳인데 아마 선생님들 이미 아시고 계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곳에 올라가 있는데 저희 학생들의 수업을 위해서 따끈따끈한 22년도의 뉴스들만을 편집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산불, 폭염, 물난리와 관련된 뉴스를 주셔서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보고 어떻게 느끼는지, 기후변화, 기후위기 둘 중에 뭐가 더 적절하다는 생각이 든 일을 아이들과 좀 이야기를 했었고요. 다음은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서 학생들이 느끼는 생활 속에서 기후위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봤는데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변화 데이터북이라는 책에서 자료를 좀 가지고 왔고요. 평균기온의 변화, 폭염, 강수, 해역의 수온 변화를 가지고 데이터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살펴본 후에 그것들로 본인들이 알게 된 것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지 중에 일부만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모듈은 강수일수와 강수량의 변화 그래프를 보고서 학생들이 실제로 강수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1961년부터 90년대에 비해서 91년부터 20년에 강수량이 42mm 올랐더라. 이걸 이제 알게 되고, 아, 기후가 이렇게 비가 많이 오게 됐구나. 또 강수량, 여름 강수량, 강수일수, 강수도 훨씬 높아졌구나라는 걸 학생들이 그래프를 통해서 찾아내고 그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평균 기온의 변화인데요. 학생들이 이제 100년간의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하고 지구 온난화 추이에 대한 그래프를 가지고서 본인들이 분석한 건데 제가 재밌었던 건 이 그래프를 보고 이제 본인들이 늘어났다는 걸 알게 돼요. 여름이 늘어났다는 걸, 겨울이 좀 짧아지게 느껴졌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러면서 얘네들이 1920년에서 1940년에 그래프가 막 급격히 올라가는데 제가 말해주지 않았는데도 선생님 이거 산업혁명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요. 이렇게 학생들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기후위기가 실제 우리 생활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자연적인 현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의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데이터를 좀 나눴고요. 이 과정에서 센터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요. 농업과 어업의 변화, 식량 문제로 인한 갈등, 기후난민, 감염병 발생, 기후위기로 인한 불평등 사례, 생물 다양성 위기를 중심으로 다양한 신문 기사와 데이터들을 좀 분류하고 학생들에게 의도적으로 나눠서 제시를 해주고 본인들의 흥미에 따라서 선택하고 분석하는 작업들을 좀 하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건 농업과 어업의 변화에 관련된 자료들을 주었어요. 이렇게 5개의 자료를 학생들에게 주고 학생들이 직접 살펴보고 나서 본인들이 분석한 내용들, 결론을 좀 찾아가는 과정들을 거쳤는데요. 지구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우리나라에서 쉽게 지금까지 접했던 고랭지 농작물, 그다음에 사과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있고 재배 면적 자체도 줄어들고 또 아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작물이 훨씬 더 많이 재배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찾아보면서 우리나라의 기온도 올라가고 있고 세계의 전체적인 기후가 더워지고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을 좀 찾아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 재밌게 제가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어업에 대한 이야기도 학생들이 분석하게 됐는데요. 아이들이 이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이거 나중에 식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재배하는 것들이 줄어들고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게 되다 보면 식량 문제하고도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학생들이 좀 하게 되더라고요. 다음은 식량 문제로 인한 갈등에 대한 데이터를 좀 줬는데요. 방금 얘기해 주신 앞서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남수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는 시리아 내전하고 러시아 미수출 제한에 대한 자료를 학생들에게 줬어요. 이것들을 보고 학생들은 농업의 변화가 이 나라에 영향을 끼쳐서 분쟁의 원인이 되고 이것이 심지어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것 같다. 물가 폭등으로 결국은 우리의 밥상에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게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연결고리로 찾아서 학생들 입에서 나왔습니다. 다음은 기후난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희 아이들은 4학년 때 이 투발루에 대한 동화를 국어교과서에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재밌는 동화책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 투발루뿐만 아니라 2050년에는 12혁명이 삶의 터전을 읽게 될 거다라는 신문기사도 함께 보면서 학생들이 지금까지는 자연재해나 기후위기가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만 했는데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 미래에는 기후난민이 훨씬 많이 발생하게 될 텐데 이와 관련된 대책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발생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저희가 찾아준 감염병은 사실은 그 박쥐에 대한 인수공통 바이러스랑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덧셈 감염병 올 거야. 이 자료 이제 2개를 줬는데 학생들이 열심히 선생님 이거 말고 더 찾아봐도 돼요. 그래서 그럼 더 찾아봐도 되지라고 했더니 열심히 찾아보면서 이 감염병에 대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기후변화 자체가 사람들의 건강에 되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일사병, 열사병도 많고 관련되어서 범위에 감염병뿐만 아니라 질병에 대한 범위가 되게 넓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수질 오염으로 인해서 감염병 확산도 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간접적인 영향에 대한 병까지도 학생들이 좀 더 확장된 결론들을 좀 찾아가는 과정들을 좀 보였습니다. 이건 기후위기로 인한 불평등 사례였는데요. 사실 이걸 주면서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이 불평등 사례라는 것이 학생들에게 조금 어렵게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은 되게 심플하게 간단하게 좀 접근하고 고민 많이 하지 않고 고민은 많이 했겠지만 좀 어렵지 않게 접근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 취약계층에 훨씬 많은 피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고 다른 기사와 연결된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저는 학생들이 이런 결론까지 갈지 몰랐는데 학생들은 그런 이야기까지 가더라고요. 이 세계적인 관심에서 봤을 때 지금 단순히 취약계층이 아니라 세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선진국과 또는 후진국의 입장에서 살펴봤을 때도 같은 현상이 발생되는구나 라는 이야기까지 학생들이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기후위기로 인한 불평등 사례 역시 학생들에게도 어렵지 않고 조금 본인들의 입장에서도 잘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구나 이런 걸 새롭게 좀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물 다양성 위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여기저기서 센터에서 주신 자료와 학생들이 이제 더 추가적으로 찾아보면서 주신 자료 중에 저도 몰랐던 바다 거북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성비가 수컷이 다 사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학생들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이 기후변화가 서식지를 파괴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돼서 종이 사라지고 있는, 그래서 멸종위기종까지 가게 되는 이런 연결고리들이 계속돼서 되고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 사실은 제가 일방적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에게 제가 주고 싶은 자료들을 주고 학생들은 그냥 받아들이고 분석하는 장면에서만 멈췄다면 이렇게 좀 데이터들을 분류해주고 학생들이 자기들이 선택하고 싶은 데이터로 접근해서 하면서 조금 더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모습들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교과학습 단계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이때는 놀이를 좀 해봤어요. 기리빙고라고 해서 처음에 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될 텐데요. 한 뼘 길이 빙고예요. 이거는 이제 밖에 나가서 자기 한 뼘만한 식물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뭐 저기 보면 손가락 한 마디 길이, 그럼 한 마디 길이를 찾아오는 거고, 이렇게 해서 운동장에서 이 기리빙고를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찾을 수 있는 생물들을 찾아서 표시하고 빙고 3개를 완성해 오기로 했어요. 3줄 빙고를. 근데 조금 안타까웠던 게 저희가 이 수업을 좀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즈음에 했어서 실제로 살아있는 생물들이 많지 않아서 아이들이 운동장에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많이 구하지는 못함에도 불구하고 기리빙고를 다 완성해 왔어요. 이 장면에 보이는 건 학생들이 이제 손톱만한 걸 찾아온 거고요. 기리빙고 후에는 학생들이 교실에 와서 먹이 그물을 만들어 봤어요. 이게 5학년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림으로 만들어 보고 5학년 교과서에서는 그냥 먹이 그물을 만들어 보고 이해하는 정도에서 끝났는데 저희는 여기에 기후위기 상황을 하나 학생들에게 추가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기후위기 상황에 있을 때 이 먹이 그물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더 추가했고, 저희 교실에서는 아이들에게 실제로 이제 고무줄로 이렇게 주고 제가 사진을 추가하진 않았는데 연결해보고 제가 기후위기 팻말을 하나 뽑았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이렇게 해서 역할놀이처럼 만들어보고 하는 걸 했습니다. 6학년인데도 너무 재밌게 즐겁게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문가 만남으로 환경그림책 작가님을 만났어요. 되게 고민이 많았고 사실은 황교안 교수님께서 문공주 교수님도 계시고 우리 인적 자원이 많다. 얼마든지 누구든 데려갈 수 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저희는 이제 그림책 작가님 이성실 작가님을 좀 만났고요. 이성실 작가님은 환경 관련 동식물 그림책 작가시고 20여 년간 환경운동가로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아이들과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요. 본인이 가셨던 수락갯벌 이야기도 재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끝나고 나서 선생님하고 이제 했던 작가와의 만남을 돌아보면서 글을 좀 썼는데 이런 후기들을 좀 줬어요. 막 얘기하다 보니 시간이 쑥쑥 가네요. 아이들이 생물 다양성 잘 몰랐는데 조금 더 실제적으로 깨닫게 돼서 좋았고 또 가족과도 얘기해보고 싶다. 그리고 생물을 아끼거나 사랑하는 마음을 더 길러야 할 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야겠다. 아끼고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갯벌에 돌아오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좀 안타까웠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은 우리 손으로 시작됩니다. 이런 과정으로 학생들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눠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행동 실천하기 과정은 저희는 기대종하고 뒤에 나오는 로드킬과 관련된 현수막 만들기를 해봤어요. 근데 제가 했던 이제 PPT 중에 좀 골랐는데요. 기대종이 뭐예요? 라고 아는 학습지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북한산 국립공원에 기대종이 있대라고 해서 오색 딱따구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기대종이라고 해서 최근에 발표하신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개를 제가 컨택해서 가지고 와서 그 중에 아이들하고 이렇게 좀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학교 기대종이 뭐가 있을까를 찾아봤어요. 지금 2번째 있는 학습지는 사리울초등학교 학생들에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어서 우리 마을 기대종을 찾아봤고요. 얘네들은 논병아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병아리가 그 지역에 나오는 해오름 호수공원에 살고 있고 여기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마을 기대종 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 저희 학교에는 맵비둘기가 있어요. 이 친구가 항상 저희 학교
그 정원 같은 데서 살거든요. 얘 울음소리가 되게 특이하고 맷비둘기가 사실은 산에 사는 비둘기인데 저희 학교는 종로구 한복판 도시에 있는 학교예요. 그런데 거기 자주 와서 얘는 맷비둘기가 우리 학교 기대종 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함께 했던 게 양서류 로드킬 멈추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게 매년 이렇게 현수막을 공모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좀 늦긴 했는데 봄철에 하니까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부분에서. 그래서 아이들이랑 양서류 로드킬 현수막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 수업은 여기까지 이제 구상을 했었고요. 저희 반에선 조금 확장된 버전으로 몇 개를 더 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빠르게 해볼게요. 그림책을 좀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독도가 사라져요라는 그림책을 만들었는데 앞장에는 이게 독도 전체 모습이고요. 이제 맨 뒤에 있는 요게 이제 독도 그림책의 뒷표지인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독도가 물에 가라앉게 될 거예요. 이렇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내용으로 안에 보면 투발로 이야기처럼 강치랑 친구랑 되게 친한데 점점 이렇게 물에 가라앉게 되었어요라는 이야기로 그림책을 좀 만들었었고요. 이거는 아이들이 헬퍼스라고 해서 실제로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거북이 봤거든요, 멸종위기종으로. 그래서 좀 재밌게 아이들이 이렇게 거북이를 자기들 캐릭터로 만들고 거북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이렇게 그림책을 만들었었고요. 광고 만들기를 했었는데요. 이 광고가 정말 재밌었고 저희 반 아이들의 호응이 정말 높았는데 북극곰이 부동산 계약을 하러 가요. 그래서 부동산 계약을 했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어제 산 내 새 집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러면서 빙하가 이렇게 녹아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공익 광고를 만들어서 아이들과 재밌게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고요. 네, 이건 뉴스 만들기를 했는데 요거는 사막화에 대한 뉴스를 아이들이 직접 자료를 조사하고 전문가 인터뷰처럼 뉴스를 만들어 봤고요. 이거는 이제 바닷속 사막화인데요. 바닷속 사막화와 함께 해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했던 뉴스로 만들어 봤습니다. 막 많이 얘기해드리고 싶어서 막 빨리 달렸는데요. 좀 늦어진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제가 아이들하고 만들면서 이게 장면에 되게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과 교실에서 계속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뭔가 제가 마이크를 켰다 껐다 하려고 할 때 화면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제가 약간 정신 못 차렸는데 우선은 지금 따로 질문을 메시지로 남겨주신 분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제 거 발제까지 진행을 하고 네. 수업이 너무 알차다고 이제 칭찬들이 잔뜩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제가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질문이 들어오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좀 연동을 해서 우리가 학예자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블렌디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저는 서울여자대학교 교양대학의 교수로 있고, 2022년도에 지속가능 발전교육 지원센터 센터장을 맡았었습니다. 네, 이게 반년도 사업이라 매년 이제 새로 시작을 하는데 2023년에도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서울대 지금 이제 저희 포럼을 주관하고 있는 창의교육 거점센터에서 이제 3차년도 사업이 곧 진행되는데 총괄팀을 맡아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 있는 유튜브 채널은 아까 이제 윤민 선생님이 잠깐 소개해 주셨던 쌤넷이라는 유튜브 채널이고요. 저희 뒤에 가서 또 이제 서울대 창의교육 거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도 같이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제 강의를 몇 번 들으신 분들은 이 그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그림이 저희가 ESD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제 그렸던 그림입니다. 네, 보시면 세계 지도가 있고요. 세계 지도를 이제 모래사장, 뭐라고 할까요? 아이들이 노는 모래 놀이터,
때처럼 배경으로 했는데 여기 놀고 있는 5명의 아이들은 그 모두 각자 다른 인종 그리고 다른 기후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표현했습니다. 옷도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피부색도 다르고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놀고 있는 여러 가지 장난감들은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생물 다양성,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것들을 좀 형상화한 그림입니다. 이제 제가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은 좀 삭제를 하고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 지속가능 발전의 슬로건이 이제 그 들어보신 적 있으시겠지만 Leave no one behind,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것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안에는 이제 마지막 한 사람까지 배려하고 돌본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그리고 그 포용성과 형평성을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MDGs라고 하는 밀레니엄 발전 목표에서 좀 더 크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아까 이제 그 저희 선임 전문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이슈 그리고 다른 나라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에도 이제 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 영상을 그 유튜브에서 한번 보고 나서 영상을 너무 좋아가지고 강의 때마다 소개해드리는데 그 사운드는 없고 되게 짧은 영상인데요.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잠깐 넘어갔다가 지금 이게 항상 재생할 때마다 처음 시작하는 장면이 잘 안 나오던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 아이가 네. 네, 어떤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아이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여기 이쪽 캐릭터를 보고 있어요. 근데 뒤에서 미니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하죠. 근데 엄마가 톡톡 치니까 이쪽으로 돌아보고 엄마가 미니에게 무엇인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니가 갑자기 알았다는 듯이 손동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수화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수화를 하는 그 놀이공원 스태프들이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면 저는 아직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저런 것이 가능해야 이런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그리고 인권 문제에 대한 이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 영상을 같이 보는 중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Education for Sustainable, 아이가 빠졌네요. 오타가 났는데 Development라고 하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이라는 개념입니다. 저희가 이제 환경과 지속가능 발전과 좀 헷갈리긴 하는데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는 단어는 이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단어니까 그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학교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 아까 이제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청소년 운동이나 지역사회 기반이 ESDF 2030에서 주요 핵심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는 학교를 생각하면 교육환경 혁신과 교사 역량 강화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의 환경이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교육 환경을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혁신이 우리끼리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이 교육 환경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가에 대한 연구들을 저희가 정책 변화와 함께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이런 내용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당연히 이제 거점센터의 선생님들이 어떤 부분을 노력하실 수 있는지 같이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저희 센터에서 진행을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목표가 평생학습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학습자 역량 강화를 굉장히 중요하는데 이게 현 세대보다 당연히 미래 세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정의, 경제, 정의에 대한 균형적 인식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미래 세대가 올바른 결정을 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게 주요 교육의 목표가 됩니다. 이게 복잡한 상황, 우리 사실 일상생활에서 지금 학생들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은 정말 복잡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A를 해도 안 되고 B를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렇다고 C를 한다고 가능해지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무엇이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의 행동인가
그리고 이 행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 사회적으로도 참여하는 것을 학생들이 권장하는 이런 것들이 같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교육 목표로 역량을 키워야 되고 평생 교육 개념이 있고 학습자 중심이 있는데 이 중에 저희는 이제 역량 중심, 학교 교육에서는 역량 중심과 학습자 중심을 많이 강조하죠. 학습자 중심은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역량 중심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역량 중심에서 도대체 어떤 역량을 길러주라는 말인가? 라는 이제 질문들을 사실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SD의 그 지속가능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범분야의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데요. 크로스 커팅이라는 개념은 아까 그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과학 교육에서 ESD 교육을 더 많이 하고 있긴 한데 크로스 커팅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NGSS라고 하는 차세대 과학 그 미래 세대를 위한 과학 표준에 나온 관통하는 개념으로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영역, 한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을 관통하는 역량으로서 이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트래시 액이라고 하는 액션 러닝 for ESD라고 하는 문서에 나온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었던 건데 액션 러닝이라는 거 말 그대로 그냥 용어적으로만 생각을 해보셔도 학생들이 무언가 행동함으로써 학습을 일으킨다라는 이런 개념들을 좀 보이고 있겠죠. 여기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보시면 시스템 사고 이런 거 말만 들어도 어려운데 사실 좀 생각해 보면 여러 복잡한 상황에서 이 복잡한 시스템을 분석해서 이 중에 어떤 영역이나 척도가 있는지를 같이 보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준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읽어보시면 다 알만한 대한 능력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길러줘야 된다라는 것을 좀 이해만 하시고 이제 자료집을 통해서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속가능 발전을 통해서 우리 교육이 강조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이제 권영락 님 외에 이제 연구하신 내용을 보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할 때 이런 내용들 생명 존중, 협업 능력, 연대의식, 미래 조성, 의사결정 참여, 환경, 시스템 사고,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들 중에 성찰적인 것, 그리고 책임감, 공동체성, 감수성, 환경 감수성, 기후위기 행동 역량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업 방법들을 제안을 합니다. 학문적인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는 주제 수업. 예를 들면 뭐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서 요즘 최근 많이 나와서 그 보고서를 가지고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논문에서 이런 걸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가지고 하는 약간 주제 중심 수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가능 발전을 통해 도달하려는 미래의 청사진. 우리가 미래 예측을 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안 좋은 미래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우리 영화 월이 같은 애니메이션 보시면 지구가 쓰레기 생성이 돼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미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 해결식으로 연결하고요. 실행하고 성찰할 수 있게 하고 실생활과 연결되게 수업을 진행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학생들은 미래의 건강과 안정적인 경제생활이나 빈부 격차 완화 이런 것들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 지속가능 발전은 피플 영역이죠. 그 다음에 인권, 양성평등에 대한 피스에 대한 영역, 사실 다 피플과 연결되기는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 문제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학생들이 그 좀 더 배우고 싶은 주제로 생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 안 다루면 좀 덜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말인즉슨 학교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 같이 잘 다뤄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다 보면 교과 수업을 넘어설 수밖에 없거든요. 교과 수업을 넘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이 되어야 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대한 실천적인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같이 하자라는 게 굉장히 어렵죠. 이 중에 한 분야, 환경보전만 이야기도 어려운데 여기에 대한 사회정의, 경제발전을 다 이야기해야 된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이런 학예자원 연결해서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지속가능 발전교육 선도 모델이라는 걸 좀 만들어 봤어요.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서울대학교 우리 거점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최초의 온라인 오픈 랩 투어라고 하는 OOL 모형에다 좀 적용을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티저 영상들을 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티저 영상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뭐 랩을 투어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수업을 실제로 해본다거나 뭐 시범 수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리뷰 비디오를 본다거나 학교 안에서 이제 수업을 해보는 이런 형태의 실험실 온라인 소개 영상의 모델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게 좀 더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교육으로 하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빅데이터를 통한 사회현상 이해, 아까 이제 그 기후변화 수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는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사회현상에 대한 모델을 세워보고 학생들이 협동적으로 문제 해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스스로 무슨 문제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한다거나 그다음에 퍼실레이팅 교사들, 우리가 선생님들은 여기서 이 수업에서 가르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함께 성장하는 사람의 개념을 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입 영상 및 풍부한 온라인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료가 많이 나타나면 학생들이 직접 찾아보고 이런 거 재밌었어, 이런 내용 좋았어 라는 것들을 하면서 이런 교육이 일어나면 결과적으로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대한 그 성과도 일어나겠지만 미래학교 자체가 혁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중에 학예자원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있었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학예자원은 학교 밖 과학교육이라는 개념은 원래 이제 과학교육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거였지만 이 지속가능 발전과 연계한다면 생태환경 체험교육, 그다음에 대학소, 연구고, 연구소, 그리고 여러 가지 관들 에 대한 내용들이었는데 제가 이제 지속가능 발전 22년도에 하면서 이런 기관들과 함께 할 수 있겠다라고 체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울대학교 창의교 거점센터 그 유튜브에 보시면 이제 지금 이제 국립생물자원관 사실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자체 유튜브를 보시면 되고요. 국립 서천에 있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봉화에 있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그 다음에 서울식물원, 서울에 있는 서울식물원 이런 곳에서 이제 이곳에서 하는 일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곳에서 생물 다양성과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을 소개한 영상들을 좀 만들어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실제로 교육을 위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이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같이 수업에서 이제 버무려 나갈 수 있는 게 그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학예 자원들이고요. 이 자원들을 통해서 저희가 ESD에서는 이러한 실천적 교수학습 모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문제를 탐색해보고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는 과정들, 밑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자료집 제 공유해드린 자료집을 통해서 한번 이해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보는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해결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가 기획한 아이디어를 실행해보고 혹은 그 실제로 실천해서 그 실천 결과를 적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설정한 실천 결과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합니다. 내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서 실천해봤는데 이렇게 되더라. 너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이제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서는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방어초등학교와 함께해서 이제 초등학생들이 밝힌 IT계의 성차별 이슈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펀딩으로도 진행을 해서 결과를 해본 적들이 있었고요. 이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온오프라인 블렌디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고 최근 현안 및 이슈를 학습자가 함께 직접 찾아보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국과학 창의재단 사이트에 가시면 이제 지속가능 발전 교육 모델의 여러 가지 소스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 교육 자료들이 원본 자료들도 있고 저희가 최근에 이렇게 개정한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트에 한번 방문하셔서 그 수업 모델 그리고 수업 자료들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료들을 저희가 신규로 아이디어를 내서 개발한 자료들도 충분히 있어서 이거는 이제 다 설명해 드리기보다는 선생님들 참고하실 수 있게 자료집에 일부러 넣으려고 제가 PPT를 만들었고요. 이 자료들을 통해 저희가 수업에 충분히 쓰실 수 있도록 학생용 활동지와 교사용 지도서, 그 다음에 온라인 학습 자료, 이건 이제 저희가 그 모션 그래픽으로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거고요. 개발 PPT까지 자료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온라인 자료를 위해 그 모션 그래픽 스토리텔링도 있고요. 전문가 인터뷰한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신 가드립니다. 이런 형태의 온라인 견학 및 체험 자료도 있고 게더타운들을 통해서 수업을 했던 자료들을 공유하고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해외 지속가능 발전 교육 사례도 몇 가지가 3가지 정도 이렇게 PPT에 넣어놨는데요. 다 설명드리면 조금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비슷한 아까 액션 러닝 모델과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참고 삼아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보실 수 있게 제가 자료를 넣어뒀고요. 여기서 이제 페인 모델을 우리가 블렌디드 창의교육과 연결을 하자라고 한다면, 페인 모델은 아까 윤미 선생님께서 수업하신 자료를 토대로 한다면 처음에 F는 필드 인트로덕션입니다. 우리가 현장이 어떠한가,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떠한가, 그리고 이게 좀 전문가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학생들의 흥미를 높여주는 외부 자원을 처음에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학교 내에서 교실에서 아카데믹한 수업으로 선생님과 함께 학생들이 자, 너희가 F 단계에서 이런 걸 봤지?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이 내용을 관련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뭐 주제에 대해서 학습해보자, 뭐 실험해보자, 탐구해보자, 이런 것들을 거치고, 그러면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우리가 한 게 정말 잘한 걸까?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와의 만남을 세 번째 단계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는 온라인으로, 혹은 이제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좀 안정화 단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단계를 거치고 있는 지금 시기에서는 전문가들을 모셔서 전문가들과 직접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을 합니다. 이게 학교에서는 상당히 편하고 재미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 직접 섭외하시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풀들을 저희가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대체로 자기 학교 선생님이 아니면 저 좀 집중해서 듣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특강에 대한 효과도 있습니다. 이것까지 하고 나면 학생들이 자신들이 이 한 활동을 토대로 아, 이런 거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낸다거나 실천 활동을 하는 것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창의교육 거점센터는 외부 교육 프로그램들을 연결하고 제공하고 함께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전문가가 그 거점센터와 이제 학교들 간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전문가 풀을 연계해 드린다거나 전문가를 중간에 섭외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현장 학습을 통해 온라인 체험 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외부 교육 프로그램을 추천해서 이제 온라인 학습 자료를 개발하는 역할들을 진행을 하면서 교사 연수도 이제 매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21년도에 개발했던 갯벌로 만나는 생물 다양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서천에 가서 갯벌을 캐면서 영상을 찍은 자료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이제 네이처링 대표님이 강연을 본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서천에 있는 해양생물자원관의 영상들을 공유한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그 교실 학습들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자료들은 여기 나와 있는 서울대학교 창의교육 거점센터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고, 페임 창의교육 프로그램 다운로드 요 자료는 자료집에 있으니까 굳이 지금 QR 안 찍으셔도 되고, 1차 21년도에 저희가 개발한 자료들로 이 자료집이 들어있는데요. 22년도에 또 개정이 될 예정이라 23년도 초에 다시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한국과학 창의재단 사이트를 통해서도 공유가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자료들이 이렇게 저희가 다양한 영상으로 이제 같이 공유되고 있으니까요. 제가 소개해드렸던 두 가지 채널, 창의교육 거점센터와 샘넷 채널들을 구독하시고 보시면 선생님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22년도에 진행했던 연수였는데요. 23년도에도 비슷한 연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개해드릴 겸해서 이제 22년도에 진행했던 연수 사진과 포스터들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소리 공유를 안 했는데 실제 채집하고 있는 장면들 영상도 있습니다. 네, 지속가능 발전은 이제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에도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기도 하고, 이 교육 자체는 즉각적이고 실천적이고 명시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너희를 위한 교육이야 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을 위한 거고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걸 좀 강조하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우선 아직까지 질문이 올라온 건 없으니까요. 저희가 그 문공주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시면서 전체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발제해주신 세 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다 시간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참석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합토론을 진행하는 동덕여자대학교의 문공주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앞서서 소개해 주셨던 그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페임 모형에 기반한 모델 및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에 이제 둘 다 되게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 있는 부분들이 이제 학교 현장에서 부족한 부분, 선생님들이 되게 지속 가능 발전 교육도 적극적으로 해보시고 싶고 또 창의 교육도 이제 실현해보고 싶지만 또 학교 현장에 있는 자원이나 어떤 그 뭐 시스템 안에서 조금 적용하기 힘들고 도전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 센터에서 좀 귀 기울여서 많이 듣고 또 그런 부분을 도와서 좀 더 새로운 방식의 교육을 현장에 이제 적용하고자 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선생님들께서 학교 안에 있는 자원뿐 아니라 학교의 자원까지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들, 그다음에 교육 목표들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 방안을 네,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 보았고요. 네, 앞서서 그 서기준 박사님께서 네,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유네스코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네, 좀 소개를 해주셔서 아마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대한 이해를 조금 다지셨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이제 발표해 주신 이제 서울사대부처 윤미 선생님께서는 또 이제 실제 사례를 네,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네, 듣는 분들도 모두 아마 굉장히 놀라셨을 거예요. 저 가능한 일인가? 선생님 정말 수고 많으셨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네, 네,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가지고 있는 특성상 학생들이 좀 장기간 어떤 프로젝트도 막 수행해야 되고 실제 데이터도 봐야 되고 어떤 정해진 개념 지식뿐 아니라 시초적인 지식들도 많이 이제 포함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사례를 통해서 학교에서 저렇게 적용할 수 있구나라고 충분히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공유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황령 교수님께서 이 이제 앞에 얘기해 주신 어떤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이나 그날 학예 자원을 이용한 저희가 개발했던 여러 이제 모형들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아마 뭐 페임, 그다음에 ESD 막 이런 용어들만 슉슉 지나가가지고 아마 궁금증이 많이 남으실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질문 올려주시면 또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 응답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응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 그 발제해 주신 세 분이 좀 공통적으로 네, 답변해 주실 수 있는 질문은 이제 저희 사전 질문에서 받은 것 중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질문 중에 이런 게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한국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그런 의견을 묻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혹시 잠깐 생각할 시간을 드려야 될까요? 네, 자유롭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주최 측이니까 저희가 대답해야 되는 건가요? 네. 우선은 이제 그 질문하신 것 중에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한국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키워줄 교육 모델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한국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뭔지에 대한 정의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미래 사회라고 하면 AI, 뭐 메타버스 이런 이제 기술 발전, 생명공학을 위한 기술 발전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냐 몰라야 되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강조하는데 교육부에서 2020년 11월에 그 미래 사회를 위한 이제 인재 역량 10가지를 발표한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되려 이제 포용성, 인간성, 협동 능력,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더 많이 강조하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에는 당연히 이런 협동 모델, 아까 제가 제시했던 것처럼 협동적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더 많이 강조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기술에 대해 대응하는 능력은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대응되는 그런 부분은 이제 사실 학생들은 지금의 어른 세대보다 훨씬 더 빨리 접하고 더 빨리 스스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그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이 디지털 세대의 디지털 윤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되려 윤리 교육이나 인성 교육적인 측면이 더 많이 필요하고 이런 개별화된 사회에서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협동학습들이 학교에서 많이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원래 교수학습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대답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서기준 박사님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음소거가 되어 있어요. 예, 전 수료만 했고요. 네,
예, 학교다 보니까 제가 그 명확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그 유네스코 차원에서는 그 교육의 미래 의제라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 2050년까지 어떠한 그 미래에 대응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고민을 하는 그런 교육 의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재작년쯤에 이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도 이제 그 책자를 번역을 하고 이제 뭐 필요하면 이제 배포를 하고 만약에 원하시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연락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 한글본 책자를 보내드릴 수가 있고요. 그 황희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그 굉장히 좀 공감이 되고 제가 그 여기서 덧붙여 드릴 것은 이게 협력을 하는 방법을 키우는 거예요. 그 우리가 그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그 미래에 대응한다는 것은 두 가지 접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미래라는 것은 어떤 사회일까라고 가정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우리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또 있고 우리가 미래라는 것은 미지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미래가 오든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우리의 그냥 보편적인 역량을 키우자라고 우리가 그 미래에 전혀 어떤 세계가 와도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키우자라는 그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 유네스코에서 하는 거는 사실은 그 두 가지를 다 포괄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사실은 사회적 동물로서 우리가 그 문제 부분을 혼자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세 가지 그 뭐 인지 사회 정서적 행동적 영향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같이 협력을 해서 같이 문제점을 해결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그 그런 그 관점을 가지고 그 접근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것입니다. 그런 부분 좀 개괄론적으로는 그렇고요. 그 세부 주제적으로서는 이제 황희영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많이 되고 특히나 이제 그 정보를 사회에 있는 정보를 우리가 뭐 인터넷이든 뭐 가짜 뉴스가 많잖아요.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라든지 그런 이슈라든지 정보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 평가하고 판단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역량도 같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혹시 윤미 선생님께서도 조금 의견이 있으실까요? 앞에서 두 분께서 너무 많이 큰 담론들을 막 얘기를 해주셔가지고요. 저는 그냥 초등교사답게 제가 최근에 안 보던 드라마를 하나 보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광고 카피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술 따위 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고 결국은 기술도 사람이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뭐 어떤 미래가 오든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을 알아가는 것,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중에도 결국은 ESD가 빠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사람도 이해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 환경 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살아가는 방식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네, 저희가 앞으로 미래 세대를 교육할 때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될지 네, 그런 이야기를 네, 오늘 참여자분께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아마 이제 그 윤미 선생님께서 가장 좀 살을 들여서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관표저 박상희 선생님께서 ESD 교육 실천할 때 교사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 그리고 함께 공유해야 할 교육적 합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자료 개발 실천에 있어서 어떻게 다른 교사들, 주변 교사들하고 이렇게 같이 일할 수 있을지 좀 실질적인 그런 궁금증을 가진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SD 교육 실천하면서 교사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나 함께 공유할 교육적 합의는 무엇인가요는 서기준 선임관님께서 얘기해 주신 내용들에 되게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ESD 교육 자체를 이해하는 그것이 바라는 철학적인 내용들에 대한 합의들을 함께 나누는 부분들이 필요하면 될 것 같고요.
이 학년이나 주변 교사들하고 접근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더구나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황미안 교수님 얘기한 협력하는 지점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이 수업을 계획할 때 저는 되게 오래 만난 선생님이랑 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시작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를 먼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를 충분히 얘기를 하고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합의점을 찾은 후에 그것들을 수업으로 확산하는 방식으로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수업을 먼저 접근하기보다는 내 주변의 사람이 그걸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나누신 후에 자료 개발이나 실천에 있어서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시는 게 더 좋은 접근 방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고 그냥 단순히 자료 개발만 한다면 나중에 가서 되게 이 합의점을 찾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자꾸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충분히 너는 어떻게 생각해를 얘기해 보시면 좀 더 좋은 자료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옆에 누군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조금 이제 저희도 이제 계속해서 ESD나 창의교육 관련해가지고 이제 현장 교사분들과 계속 교류하면서 네, 이제 그 자료 개발하고 이제 새로운 수업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은미 선생님처럼 저희랑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시도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선생님 말씀해 주신 어떤 그런 서로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들,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특히 그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그 SDG 목표들은 우리가 선생님들도 이런 문제의식이나 뭐 개념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그런 그 새로운 아이디어들이나 개념을 공유하고 자신의 가치관이나 그거에 대한 의견들을 나누는 것도 충분히 이런 교육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같이 공감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이제 그 쉬운 방법, 네, 쇼컷은 네, 저기에 계시는 황유한 교수님께 연락을 드리면 됩니다. 네, 그럼 황유한 교수님께서 네, 그 ESD 개발 관련해서는 정말 네, 오랜 기간 네, 학교들하고 협력하고 선생님들하고 함께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네, 연락하시면 네, 다양한 수업 그 프로그램 안들 그다음에 또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 아이디어 같이 나눠주실 수 있으시죠?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럼 센터나 저희 그 유튜브 쪽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저희 창의교육 거점센터에 그 앞에 그 이메일 리스트에 넣어주시면 이거 관련되는 이제 포럼이나 그 다음에 수업 자료 공유 방법들도 계속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받은 대부분의 질문이 이제 프로그램 사례를 이제 많이 물어보셨는데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프로그램들은 기존에 사실 거의 6년 이상 장기간 동안 네,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제 그 프로그램 개발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인증받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도 굉장히 많고 또 그 외에도 한국과학창의대전에서도 또 계속해서 사업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했기 때문에 네, 크레존 사이트에 가시면 네, 거기에도 지속가능 발전 교육 섹션이 따로 있어서 그 안에서 네,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프로그램 사례들을 네,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작년 올해 개발된 프로그램들은 네, 저랑 저기 황양 교수님하고 같이 협력해서 만든 프로그램들이고요. 네, 거기 이제 수업 자료들 바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사용 그 지도서, 그다음에 학생용 활동지까지 만들어져 있으니까 네, 그래서 좀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것도 네, 황유한 교수님께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럼 추가적인 질문이 조금 더 있을까요? 네. 지금 문용주 선생님께서 시간 계획 조금 물어보셨는데, 사실 대부분이 저희 개발된 거는 그 개념 학습보다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문제 해결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길게는 뭐 7차시, 뭐 많게는 11차시 이렇게도 개발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오늘 참여자 중에서 아마 윤미 선생님께서 그래도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시간 계획 어떻게 하셨는지 네, 조금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도입이나 교과학습이나 전문가 수업 같은 경우는 모두 한 차시로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통계 분석하면서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몰입도가 되게 높았고 본인들이 더 분석하고 싶다고 해서 두 차시 정도로 늘려서 했었고요. 나머지들은 한 차시씩 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활동으로 실천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처음에는 이제 기대종만 했었는데 이런 게 있는데 해볼래? 라고 했더니 더 하겠다고 해서 이제 차시가 점점 늘어나는 방식으로 됐던 거고요. 계획하기로는 4차시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학생들이 하다 보면 차시가 더 늘어나기도 하게 되는 모습들을 갖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것들은 차시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열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실마다 학생들마다 상황이 달라서 선생님이 맡고 계신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조정하시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야은 교수님께서 더 뭐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신 것 같아요. 네, 뭐 꼭 그런 건 아니었는데, 네, 제가 일단 질문하셨던 거 이제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링크 2개 올려드렸는데요. 위쪽 링크는 이제 한국과학창의전에서 주관하고 있는 크레존의 저희 지속가능 발전 교육 수업 자료들이 올라오고 있는 링크입니다. 아마 저기에 지금 올해 22년도에 이제 삼도학습 프로그램 개발한 자료는 아직 안 올라왔을 텐데 교사연구회들이 개발하고 있는 자료들도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기 자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래쪽 링크는 이제 기후정보 포털이라고 기상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들어온 질문 중에 이 기후교육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어가지고 제가 이제 저 사이트에 올라오는 게 기상청에서 매년 개발하고 있는 기후변화 관련된 교육 자료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좋은 자료들이 꽤 많이 있어서 이제 거기 자료 링크도 같이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에 제 전화번호랑 이메일도 공유를 해드렸으니까 네,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시고요. 지속가능 발전 수업 시간 같은 경우에 제 생각에도 사실 길게 하는 것보다는 짧고 명확하게 그리고 이제 각 주제별로 확실하게 진행을 하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교육부에서 개발하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 수업 모델들은 짧게는 2차시짜리 수업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2시간만 해서 할 수 있게 하고 여기에서 이제 지금 윤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에 따라 또 선생님들이 이런 활동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셔서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페임 교수학습 모형 같은 경우에는 윤민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 4차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이 기본 4차시지만 3차시로 줄여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5차시, 6차시 확장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계획하시면서 이런 것들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학기 초라 아마 수업 계획, 교육 계획에 좀 수정하는 기한들이 있으실 텐데 그 부분 고려하실 때 어느 정도 여유를 좀 잡으시고 그다음에 잡으신 사이에 넣을 수 있는 것 넣으시거나 아니면 뭐 또 이렇게 우리는 좀 컴팩트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줄여나가면 좋을까 뭐 이런 것들도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따로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오늘 종합 토의 시간이 길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정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그 주제가 이제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초점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저희 창의교육 거점센터에서 더 중점으로 두고 있는 것은 이렇게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같이 새로운 교수학습을 학교에 적용할 때 학예 자원을 얼마나 잘 이용하는가라는 것에 또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이제 모인 구성원들을 보면 학교에서 이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럼 이제 학교 밖 자원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서기준 박사님께서 혹시 이렇게 어떤 유네스코에서 가진 계획 중에 이렇게 좀 학교하고 학교 밖 자원하고 좀 더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아니면 조금 더 지원하는 방안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아이디어가 있으시거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마무리로 조금 답변 부탁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활동을 본다고 하면은 주요 뭐 자유활동 시간이죠. 이렇게 뭐 창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보면은 좀 학교 밖 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은 이제 주로 고등학교
쪽이고 그런 뭐 동아리 활동이고 뭐 이렇게 분류를 본다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개 교사분들이 공통적으로 좀 가장 많이 하는 게 학생들한테 놔두고 학생들이 이렇게 스스로 짜와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만 구축하고 이렇게 알아 이렇게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많이 찾으실 거예요. 저희들이 뭐 사례라든지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아까 말씀 페임 모델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거기서 것처럼 이제 그 지역 공동체 내에서 문제점을 찾아서 그것을 보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좀 저학년으로 갈수록 저희가 세 가지 영역을 말씀을 드려도 이게 저학년으로 갈수록 행동적 역량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저학년으로 갈수록 사회 정서적 역량에 대한 내용, 콘텐츠가 굉장히 많아지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인지적 역량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커져요. 아무래도 좀 이게 좀 내용이 더 어려워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것인데 만약에 좀 저학년이면은 학생들한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을 이끌어내거나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뭐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 가입을 만약에 관심 있으신 학교분들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근처에 아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동료 교사분들한테 좀 많이 도움을 얻거나 이렇게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팁 몇 가지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드리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새로운 활동을 찾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교사들이 바쁘시잖아요.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것이 교사들이 지금 힘들고 시간이 없어서 더 많이 찾지를 못한다라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두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는 학교에 있는 활동이라든지 뭐 기존에 있던 뭐 동아리 뭐 축제라든지 그런 뭐 예술제라든지 여기에다가 조금만 색깔을 입혀서 이게 뭐 학교 밖 활동을 접목을 시킨다든지 학교 밖의 사례를 이렇게 좀 적용시켜서 그 기회를 통해서 그 자원을 가지고 이렇게 좀 ESD와 관련된 사례를 좀 접목시켜서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카페가 있으면은 그 카페에 뭐 환경적인 요소를 뭐 더 붙인다든지 아니면 뭐 기부를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것도 아니면은 주제와는 좀 다르지만은 학교 내를 활용을 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해요. 왜냐면은 학교가 작은 사회잖아요. 코로나 때도 사실은 학교 내 활동을 학교 밖을 못 나가니까 학교 내 자원을 많이 활용했거든요. 이게 다른 학생들 간의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나를 하고 학교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자기 가정 내에서 활동을 하고 그 결과물들을 뭐 인터넷에 올린다든지 그리고 그것을 공유하고 그것을 다시 접목을 한다든 뭐 토론한다든지 공유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여러 방식들이 있었으니까 대개 선생님들을 보면은 정말 역량이 뛰어나시고 열정 있으신 분들은 정말 제로 베이스에서 찾아 나서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지만은 그런 선생님들은 사실은 그렇게 도움을 안 드려도 잘 찾으실 거예요. 문제는 정말 바쁜데 관심은 있는데 잘 모르겠고 찾을 시간이 많지 않고 그런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뭐 학생과 같이 논의를 하든지 조금만 더 아이디어라든지 뭐 좀 관점을 조금 비틀어서 생각해 보시면은 좀 해결점을 찾는 게 좀 더 손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 학예 자원을 이제 활용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들의 요구사항 중에 가장 많은 것이 학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 중에 어떤 물적 자원들도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인적 자원의 부족을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 일할 동료들 그리고 외부의 전문가들 이런 분과의 그런 네트워킹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저희 박사님 그리고 교수님, 선생님 이렇게 여러 분야의 여러 영역에 계신 분들 함께 모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새로운 인적 자원을 연결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네, 저희 이제 포럼 마칠 시간이 되어서요. 네, 혹시 더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네, 저희 창의 거점센터로, 네, 창의교육 거점센터 쪽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앞에서 잠깐 소개해드렸던 이 이제 학예 자원을 이용한 네, 생물 다양성이나 기후 변화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내년에 또 교사 연수를 통해서 상세하게 소개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저희한테 이메일 남겨주시면 네, 또 그 빠른 업데이트를 네,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 사실 그 센터에서 한 연수들이 정말 그 열리는 날 4분, 5분 만에 다 마감이 되는 정도로 인기가 있기 때문에 네, 꼭 이 이메일을 저희한테 네, 전달해 주셔서 네, 미리 좀 관련된 정보 받으시고 네, 연수도 참여하시고 해서 내년에는 네, 지속가능 발전 교육 아니면 또 학예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프로그램들 함께 네, 현장에 적용하고 개발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게 그 신청자분이 거의 80명 이상이 되셨거든요. 그럼 거의 절반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네, 같이 공유하는 시간 가질 수 있어서 네,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네, 발제해 주신 정석희준 박사님, 황유한 교수님, 그리고 윤미 선생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서 오늘 포럼을 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